사람들이었네. 저는 그냥 작가가 됐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실 거예요. 그 중학교 중퇴했고 그리고 책도 안 보던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책이 나왔을 때까지도 제가 평생 읽은 책이 10권이 안 됐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얘기인데 이 책이 많은 도서관에서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얘기. 지금은 뭐 그렇지 많이 봤지만 그러니까 정말 저는 어떤 식으로 제가 작가가 됐냐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다가 작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들어간 모든 단편은 원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던 단편인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에는 출처라는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글이 아니라 어디서 내가 퍼온 글이라면은 이 사이트에서 퍼왔다고 주소를 남기고 누군가의 글이다 이렇게 출처를 남겨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회색인간 단편의 마지막에 그 한 줄이 삭제된 게 사실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다 쓰면 그 단편 마지막이 아무리 돌가루가 날리고 묻어도 더 이상 사람들은 회색이 아니었다로 끝나거든요. 이제 감정을 찾게 된 그분들이. 그럼 이제 그 글이 끝나고 마지막에 네모나게 출처칸이 있는 거예요. 그 게시판에. 그럼 그 출처칸에 이제 한 줄의 글이 더 써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 하고 끝나거든요. 이게 단편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신 글은 그 지하에 있던 소설가가 탈출에 성공해서 남긴 기록을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이분들이 결국 탈출에 성공했고 그 기록까지 남겼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인데 제가 행복해졌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글쓰기라는 취미가 생긴 이후로 평생 처음으로 자신 있게 아, 나 요즘 행복하구나 이걸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괜히 단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이해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평생 꿈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중퇴한 이후로 그리고 또 일만 하면서 그러니까 30이 넘도록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꿈 이런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글쓰기라는 취미를 발견한 것도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 게시판에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 그 공포 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공포 게시판에 재미있는 창작 단편 소설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게시판이었어요. 누구나 창작 단편 소설을 올려주시는 게시판이었는데 이 게시판을 보다 보면은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게 솔직히 좀 그렇지만 이 게시판에 창작 단편 소설 올리시던 분들 올리는 글을 보다 보면은 아 정말 아무나 글 쓰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시판이었어요. 이게 느껴지는 게시판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나도 아무나니까 이 정도면 나도 써도 되겠다. 아무나 쓰는 게시판이니까. 그러니까 이 게시판에서 놀고 싶어진 거예요. 왜 놀고 싶어졌냐면 이 게시판이 정말 재밌는 것들, 창작이 정말 활발하고 뭐 릴레이 소설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릴레이 소설이 누군가 본문에 상황을 던지면 다음 사람이 나타나서 댓글로 소설을 이어쓰고 또 다른 사람이 댓글로 그러니까 소설을 이어서 쓰는 건데 저도 여기에 댓글로 참여하면서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소설을 진행하고 사람들이 이어 쓰다 보면은 저도 막 댓글로 참여해서 갑자기 뭐 주인공을 죽이고 어차피 뒷사람이 책임지니까 막 이런 식으로 댓글로 놀다 보니까 재밌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여기 뭐 어차피 아무나 쓰는 게시판인데 그리고 내가 댓글로도 어느 정도 소설을 쓰는데 그래서 조금만 발전시키면 한 편의 단편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평생 제가 글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던 사람이고 책도 안 보고 배움도 없던 사람이지만 놀아도 될 것 같았어요. 이 게시판이라면은.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심심풀이로 2016년 5월에 단편소설이라는 걸 쓰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막상 쓸 때는 솔직히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하고 썼습니다. 글 쓰는 법 검색해가지고 뭐 기승전결이 있어야 된다, 쉽고 간결해야 된다, 뭐 이런 팁을 시키는 대로 썼는데 다 썼을 때 제가 쓴 글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엉망진창이었어요. 형편없는 글이 나왔어요. 당연하죠. 처음 쓴 글이니까. 배움도 없던 사람이 글이니까. 이걸 그 게시판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 게시판에 그냥 아무나 올리는 게시판이니까 나도 올리기 위해 썼던 글이지만 못 올리고 왜냐면 이건 욕먹는 건 괜찮았어요. 욕이라도 먹으면 그래도 이 사람 내 글 봤네 이게 되는데 아예 댓글이 안 달릴까봐 그냥 묻힐까봐 조용히 묻히고 사라질까봐 그냥 못 올리고 좀 솔직히 약간 꼼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쓴 이야기를 절반으로 잘라서 앞부분만 그 게시판에 올린 다음에 소심하게 한 줄을 남겨놓은 거죠. 마지막에 혹시 다음 편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편 올려드릴게요. 이거 누군가 궁금하다는 댓글을 달아주실 때까지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궁금하다는 댓글이 달릴 때까지.
한 50분 정도 계속 새로 고침을 했더니 누가 댓글 안 달아주나 이러면서 계속 했더니 한 분이 재밌어요, 다음 편 보고 싶어요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이 댓글을 보자마자 다음 편 올려드렸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 글을 누군가 보다니. 근데 완결이 났다고 이제 대여섯 분이 재밌어요,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이 댓글이 제 인생을 바꿔준 충격적인 댓글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살면서 뭐 칭찬을 들어볼 일도 거의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제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월급 받기 위한 일 그렇게 했을 뿐이라서 보람이나 뿌듯함, 뭐 성취감 이런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 댓글을 본 순간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그분들의 그 칭찬,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재밌게 봤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느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기분이 너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신기한, 이상한 기분이 든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죠, 이 댓글이.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댓글을 계속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댓글을 내가 계속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글을 계속 써야겠구나. 글을 쓰면 댓글이 달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꿈이 작가도 아니었고 솔직히 심심풀이로 시작했던 글이 이제 두 번째 글부터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된 거죠. 이 댓글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때 저는 솔직히 규칙도 정했어요. 난 앞으로 3일에 한 편씩은 단편 소설을 쓸 거야. 말하진 않았어요. 말하면 지켜야 되니까. 3일에 한 편씩 써야 된다는 규칙을 정한 이유는 제 글이 3일이 지나면 뒤로 밀려나서 더 이상 댓글이 안 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댓글이 너무 좋고 이 댓글 때문에 글을 썼기 때문에 이 댓글 중독으로 계속 댓글을 유지하려면 3일에 한 편씩은 써야 돼.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쓰기 시작해서 제가 2016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단편 소설을 300편을 썼습니다. 하루에 한 편 쓴 적도 있고 이틀에 한 편 쓴 적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많이 썼는데 이게 관종의 힘입니다. 이렇게 많이 썼더니 이제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작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게도 정말 마법 같은 일인데 그냥 300편을 썼더니 작가가 돼 있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작가가 돼 있지? 나 같은 사람이? 왜? 이걸 생각 정말 많이 해봤는데 결국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힘은 그 댓글 달아주시던 그분들,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람 ing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인간관계가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격이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이기도 했고 해서 그런지 서울에 올라왔을 때 2006년 3월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10년 넘도록 한 명도 친구가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전혀 없이 그냥 집, 공장 이것만 하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제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쌓게 된 게 그분들 그 댓글과의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댓글 달아주시던 분들이 저를 작가로 만들어 주신 게 분명한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일단 크게 첫 번째로 제 스승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쓰던 글이 엉망진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글에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가장 많이 들어온 지적이 맞춤법 지적입니다. 역할 아니고 역할이에요. 두더쥐 아니고 두더지예요. 이런 맞춤법 지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 저는 이런 지적이 들어오면 솔직히 부끄러워서 옷 하나 따고 해볼까 이 생각이 들었지만 두더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안 돼서 그때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운 게, 그래 인정했어요. 나는 그냥 백지다. 배움도 없는 거 맞고, 그리고 솔직히 댓글로 고백도 했어요. 제가 학력 짧고 해서 그렇습니다. 고백도 하고 한 가지 원칙을 세운 게, 앞으로 내게 어떤 지적, 조언, 악플이다 해도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자. 이 원칙을 세우고 사람들과 소통했더니 그때부터 점점 제게 조언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지적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위예요. 아실 인터넷 뭐 SNS나 그런 걸 봐도 누군가 맞춤법 틀린 걸 봐도 지적하기가 힘들어요. 괜히 이 사람 기분 나빠할까봐, 싸울이 생길까봐. 근데 제가 인정하는 태도로 소통하니까 이분들이 제게 조언을 손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기분 나빠하지 않겠구나, 내 말 오해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태도로 사람들과 소통하니까 점점 제게 스승님이 되어주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점점 늘어나고 결국 이분들이 제게 글 쓰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나마 정말 중학교 중퇴 수준의 책에서 가까스로 책으로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제 스승님이 되어주신 거죠, 이분들. 그때 정말 많이 알려주셨는데 예를 들면 작가님 이 단편은 좀 개연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솔직히 말했습니다. 개연성이 뭔가요? 몰랐어요. 근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면 무식하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더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개연성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알려주시니까 배우게 되고, 아니면 글쓰기에 대한 팁도 작가님 느낌표 너무 많이 찍지 마세요. 전 올해 한 10개씩 찍었거든요, 느낌표. 많이 찍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최대 2개만 찍고 있고, 뭐 아니면 뭐 으엉엉 엉엉엉 흐흐흐흐흐흐 제발 울음소리를 대사로 처리하지 마세요. 문장으로 처리하세요. 뭐 오열했다, 눈물이 흘러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깍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건 좀 늦게 알려주셔서, 일찍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책에 좀 들어갔어요. 책에 보면 막 엉엉엉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 좀 아니면 뭐뭐 했을 것이다, 그랬던 것이다는 좋은 문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알려주시니까 저는 이분들과 좋은 태도로 소통하기만 해도 점점 글쓰기 실력이 발전해서 제가 책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좋은 태도 이분들과 소통한 것,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쓴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그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글을 올리면 무조건 첫 번째로 제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더니 이 사람들, 그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제 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주셨을 때 제가 좋은 태도 이렇게 문제점을 고쳐오고 이렇게 소통하면은 또 부가적인 효과가 뭐가 있냐면, 어떤 분이 만약 제게 문제를 지적했는데 제가 그 문제를 다음에 고쳐오잖아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약간 내가 이 양반을 좀 키운 느낌이 들면서 저를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신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점점 늘어나고 결국 이분들의 힘으로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댓글 달아주시던 그 감사한 분들이 제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제발 책 좀 내달라고 댓글을 계속 달아주시고, 공짜로 쓰지 마시고 돈 받고 쓰시라는 댓글을 달아주시고, 뭐 어떤 경우에 어디 공모전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글을 올리시면 저희가 다음 모임 가서 추천할게요 라든가, 아니면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댓글이 있는데, 정말 크게 흔들렸던 댓글인데, 계좌번호를 열어주시면 현금을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크게 흔들렸지만 그 사이트에 쪽지 기능이 없어가지고 아마 댓글로 남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단편영화 감독님이 시나리오 작업하자는 제안이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글작가, 그림작가에서 웹툰 데뷔를 하자던가, 어플에서 사장님이 월급 드릴게요, 여기서 쓰세요, 혹은 뭐 다양한 출판사에서 책 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제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태도로 소통하기만 해서 이루어진 그런 긍정적인 효과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감사한 제안을 모두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작가가 꿈도 아니었고 이 글로 뭘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저는 이 댓글만 있으면 돼 하고 댓글로만 글을 썼었거든요. 이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그 기계처럼 부품처럼 일하다가 9년차 그 30살 됐을 때 충격으로 위기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위기를 이 글쓰기란 취미가 어떻게 극복해졌냐면은, 저는 공장에 가는 것도 너무 괴로웠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싫고 머릿속으로는 항상 그만두고 싶다 이 생각, 진짜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공장에서 일이 괴로웠는데, 그때 일하던 당시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시계를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언제 퇴근 시간 오지? 이 지겨운 시간 언제 끝나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시계만 돌아보던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정말 안 가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일이. 근데 이 글쓰기라는 취미가 생긴 이후로는 그런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공장에 출근해서 기계 앞에 앉으면은 시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집에 가서 쓸 이야기를 상상하는 거예요. 글을 써야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상상하다 보면은 계속 일하면서 벽 보고 일하면서 계속 상상하고 이야기 짜고 진행하고 결말 짜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계를 봤을 때 벌써 퇴근 시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던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거예요. 이 글쓰기란 취미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심지어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잘 가니까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괴롭던 시기를. 그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씻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또 글을 쓰거든요. 이미 머릿속에 다 정리했으니까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다 쓰고 났을 때 그럼 12시, 1시쯤이면 다 써줘요. 단편 하나가. 그때 약간 그 성취감. 아, 내가 오늘 한 건 했어. 뿌듯함. 평생 제게 없었던 그 감정들. 그러니까 기분 좋게 잠이 들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원래 알람이 울리면 너무 괴로웠어요. 왜 오늘은 또 시작되지? 나는 또 왜 공장에 가야 되는가? 이게 너무 괴롭던 사람인데, 이제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 달린 댓글을 확인해야 되니까.
밤에 올려놓고 자면 댓글이 막 달려있어요. 막 작가님 천재 같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뭐 어디 가둬놓고 글만 쓰게 하고 싶어요. 작가님 때문에 지하철역 놓쳤어요. 책임져요. 뭐 어떻게 책임지지? 이런 댓글 보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일하다가 지치다 싶은 때도 댓글을 보면은 지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댓글 달아주시던 분들이 꾸준히 쓸 수 있는 원동력, 동기부여가 되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스승님도 되어주시고 꾸준히 쓸 수 있게도 해주시고 다 만들어주셔서 제가 작가가 됐는데, 그렇게 제가 모든 제가 감사한 기회까지 주려고 하시는 제안을 거절하다가 유일하게 제가 기회를, 그러니까 한 번 수락해서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민섭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사실 제 인생의 은인 같은 분이신데, 이 김민섭 작가님이 제게 어느 날 책 내자는 제안을 주셨을 땐 제가 거절했었는데 1년 뒤에 다시 제게 연락을 하셔서, 그분이 잡지에 김민섭이 만난 젊은 작가들이라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는데, 그 젊은 작가들 중 한 명으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냥 저는 인터넷에 글 쓰는 사람인데 일단 그 젊은 작가들이라는 표현에서 기분이 업됐습니다. 내가 뭐라고 젊은 작가들이라고 불러주시지? 이건 나가볼까 해서 처음으로 나가서 이제 인터뷰했다가 그분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혹시 책 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책 내게 해드리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책에 대한 거부감이, 그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던 건, 출판은 복잡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어렵다. 일반인과는 좀 다른 세계의 이야기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작가님이 하실 일 거의 없고, 그냥 솔직히 작가님 돈도 안 드는데, 저는 제 돈이 제 책을 제가 내려면 700만 원 정도 드는 줄 알았거든요. 구체적이죠. 검색해 봤어요. 하도 댓글이 많이 달려서. 근데 작가님 돈도 안 두고 그냥 출판사에서 돈 다 대주고 교정 교육도 봐주시고, 그냥 지금 작가님이 하실 일은 집에 가서 그 게시판에 올렸던 글들 중에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거 20개만 골라서 제게 보내주시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런 책이 나온다니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실제로 그 게시판에 올렸던 글들 중에 댓글이 많이 달린 순으로 20개를 골라서 그 김민섭 작가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김민섭 작가님이 제 책을 내주신 요다 출판사, 그 출판사 대표님께 아침에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밤 12시에 그 대표님이 김민섭 작가님께 급하게 전화를 거셔서 이렇게 말하셨대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니 이런 작가가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당장 책 냅시다. 안 숨어 있었는데 극찬을 하시면서 책을 내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죠. 신기했고, 아니 출판사 대표님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내 글을 극찬을 하시면서 책을 내자고 하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하고 펄쩍 뛰었지만, 이제 좀 진정이 됐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누구나 살면서 인생에 한 번쯤 이벤트가 벌어지는구나. 내 인생에 이벤트가 한 번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인정하고 이 사태를 머릿속에 저는 계획을 짰어요. 이제 출판사니까 내 책을 한 1000권 정도는 찍어주겠지. 출판사니까 적어도 1000권을 찍어준다면은, 진짜 좀 얄팍한 생각이지만 솔직하게 그때 당시 그 게시판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던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소통하면서 그 응원해 주신 분들의 그 응원이 빈말이 아니라면 이분들이 한 500권 정도는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얄팍한 생각. 그럼 나머지 500권은 내가 사비로 구입하면은 1000권을 완판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계약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집에서. 근데 갑자기 그 대표님이 다시 전화를 거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 이런 이야기가 300편이 있다고요? 그럼 뭐타로 한 권만 냅니까? 동시에 3권을 냅시다. 2000권, 2000권, 2000권에서 6000권을 한 번에 찍자고 하신 거예요. 6000권이면 내가 사비로 구입할 수가 없는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뭘 믿고, 이거 안 팔릴 건데 절대. 그냥 인터넷 글일 뿐인데 보면 딱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인터넷 수준의 글이구나, 이게 느껴지시는 그런 글인데 왜 이런 도박을 하시지? 이거 망할 텐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부담스러웠죠, 저는 진짜.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제가 2017년 9월에 계약을 하러 갔거든요. 2017년 9월에 얼마 안 됐어요, 정말. 그날 합정동에 있는 출판사에 계약을 하러 이제 갔는데, 가기 전에 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출판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갔어요. TV에서 봤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출판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갔는데, 막상 가서 본 출판사의 모습이 제 상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 공간 크기였던 거죠.
2층이 따로 있는 걸 모르긴 했지만 딱 이렇게 너무 작아서 이 출판사의 모습을 보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거 내 책 망하면 같이 망하겠는데? 딱 이 생각이 드는 크기였던 거예요. 하필. 솔직히 그 6,000권이라는 책을 찍는다면 수천만 원의 제작비가 드는데 이 감당할 수 있나? 이거 같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들고 또 하필이면 제가 출판사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제 눈에 보인 게 안 팔린 책들이 재고로 쌓여있는 게 제일 먼저 들어오니까 제 책 6,000권이 안 팔려서 여기 쌓여있는 모습이 상상되고 직원분들이 지나가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저는 완전 너무 부담스럽고 죄인된 마음이 들어서 그날 계약하는 내내 저는 고개 숙인 채로 묻는 말에만 조용히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이러다가 집에 왔고 그날 끝나고 대표님이 고기도 사주셨는데 2시간 동안 고개 숙인 채로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이러다 집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오면서 생각한 거죠. 나는 이제 다시는 이 출판사에 못 갈 거야. 죄인이 돼서 다시는 못 가고 나 때문에 직원 몇 분 잘리고 망하면 큰일 나는데 막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을 집에 왔는데 실제로 제 책이 이제 2017년 9월에 계약을 해서 3개월 만에 나왔어요. 이미 글은 다 있었으니까 2017년 12월 27일 거의 말일이죠. 말일에 나왔는데 제가 걱정했던 대로 3일 동안 한 권도 안 팔렸습니다. 죄인이 된 거죠. 죄인이 된 마음으로 집에 있는데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막년에 하니까 나오라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된 마음으로 출판사에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아까 했던 그 얄팍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 응원해 주시던 그 수많은 분들 그 응원 댓글들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한 몇 권이나마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던 이 얄팍한 생각. 제가 글을 올리던 게시판에 글 하나를 남겨놓고 출발했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은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드디어 제 책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좀 사달라는 얘기죠. 이 글을 남기고 막년의 자리에 갔는데 막년의 자리에 가서도 이제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서 고개 숙인 채로 묻는 말에만 조용히 네 아니요 네 부산이요 네 네 이렇게 조용히 있었고 전 바로 앞에 있는 반찬만 조용히 집어먹고 있었거든요. 머리 있는 반찬 집어먹으면 괜히 눈 마주치고 말 시킬까봐 진짜 조용히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조용히 먹으면서 제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던 거죠. 드러나지 않게 정말 제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출판사 편집자분들이 스마트폰을 돌려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나 했더니 제가 그 게시판에 남기고 온 글을 보고 계신 거죠. 들켰죠. 이 글을 돌려보고 계신데 근데 그 글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슨 댓글이 달렸냐면은 여러분 그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같은 인터넷 서점 아시죠?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시던 분들이 그 인터넷 서점에서 제 책 3권을 구매한 구매 영수증을 찍어서 사진으로 수백 명이 넘는 분들이 구매 영수증 릴레이를 하신 거예요. 수백 명이 넘는 분들이 그 책을 다 구매해 주신 거예요. 솔직히 3권이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닌데 선뜻 구매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남기시냐면 드디어 그동안 공짜로 본 값을 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수백 명이 넘는 분들이 책을 구매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원이 다 빈말 거짓말이 아니라 전부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적인데 출판사분들이 이걸 돌려보시면서 좋아하시니까 점점 제 고기가 올라가고 머리 있는 반찬을 집어먹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죄인이 돼서 다시는 이 출판사에 못 갈 줄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귀인이 돼서 너무 자주 가고 갈 때마다 법카로 맛있는 거 사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작가님 때문에 월급 올랐어요 이런 말도 들을 정도로 정말 환영받는데 왜냐하면은 그 영수증 인증샷 릴레이가 일어나고 4일 만에 6,000권이 다 팔린 거예요. 저는 제 글을 봐주시던 분들이 그렇게 많을 줄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눈팅만 하시던 분들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책 구매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또 더군다나 이분들이 단순 구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로 홍보도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 정말 책 팔아야 돼요 하시면서 제가 글 자주 퍼오던 그분 아시죠? 그분 드디어 작가 됐어요. 책 냈어요. 제발 좀 사주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못하는 그 말까지 하시면서 막 홍보를 열심히 다니시니까 제 책이 또 2세에 6,000권 찍은 게 또 금방 다 나가게 되고 또 인터넷 서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짧은 기간에 책이 많이 팔리면 순위가 확 올라가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인터넷 서점은 4일 만에 6,000권이 다 팔렸으니까 정말 뜬금없이 제 책 3권이다 한국 소설 10위권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최대 2등까지도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 있었거든요. 모두가 인정하시듯
근데 이게 순위권에 올라온 거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데 여기 올라왔지 싶어서 또 호기심에 구매를 하게 되니까 선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김민섭 작가님이 페이스북 팔로워가 정말 많으신 분이신데 그 일일이 쪽지로 강매하다시피 막 보내고 하시니까 정말 잘 돼서 3세 7,000권 찍은 게 한 달 안에 또 다 나가고 4세부터 15,000권 찍었는데 4세 다 나가고 5세 다 나가고 6세 다 나가고 17세까지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된 과정을 제가 돌아보면 세상은 참 따뜻하구나 이런 결말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그분들이 다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사람 관계가 없던 제가 그 사람 관계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즘 얘기하는 연결의 시대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고 연결의 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그 사례를 정말 축복받은 그 사례를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댓글 달아주시던 분들이 스승님이 되어주셔서 제 글 쓰는 방법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꾸준히 쓸 수 있도록 그 원동력, 동기부여가 되어주시고 제가 꾸준히 쓸 수 있는 또 구매, 마케팅까지 그러니까 다 만들어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잘 되길 바라주시고 응원해주시던 그분들이 어디 사는지도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는 건 오직 그 아이디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지만 지금은 연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늘게나마 그분들과 제가 다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연결의 힘은 한 사람의 주물공장 노동자를 잘된 작가로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관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을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과정을 돌아보면서 사실상 그분들이 다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크게 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 그나마 제 역할을 말하자면 이제 꾸준히 쓴 것 정도 300편 1년 반 동안 열심히 꾸준히 쓴 것 정도가 하나 있고 이것보다 정말 가장 큰 결정적인 여기는 좋은 태도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이건데 사실 저는 연결의 시대에서 제가 정말 운도 좋았고 꾸준함도 있고 좋은 태도 소통한 거 이 세 가지 정도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운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운을 꾸준함이 그리고 좋은 소통이 보조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살면서 한번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지만 막상 기회가 왔을 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 정말 많고 기회를 못 잡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제 경우에는 이게 꾸준함과 좋은 태도 소통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연결의 시대는 모두가 다 연결되는 시대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이렇게 관계를 가늘게나마 이렇게 관계를 맺고 연결된 시대에서 개개인이 드러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만약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좋은 태도로 소통한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누구한테 줄까 하고 봤을 때 꾸준히 좋은 태도로 소통하고 있는 제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 이 사람에게 이 기회를 주면 되겠다.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이 기회를 줄 사람으로 저를 골라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이 꾸준함과 좋은 태도로 소통하는 게 그 운을 보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느꼈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응원하는 마음, 그분들의 그 감사한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인간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쌍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더 마음이 가는, 더 응원해주고 싶어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착한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한테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실 제가 착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태도로 소통한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응원해줄 만한 사람을 올려주는 행위구나 이걸 느꼈는데 정말 왜 인간관계가 중요한가? 우리가 좋은 태도로 소통해야 되는가? 사람과 사람, 여기 사람인의 주제인 것 같은데 왜 그게 중요한가 했을 때 정말 이게 잘 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면 너무 속물적인 대답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것도 한 가지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이 잘 되길 바란다. 누군가가 잘 되면 이런 잘 되는 마음이 내게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노력하는 사람 또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고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나조차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좀 더 속물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글을 봤는데 예전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더 잘 되는 시대였대요.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어쩌면 그 반대의 시대가 오고 있대요. 이타적인 사람, 겸손한 사람, 좋은 태도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더 잘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어쩌면 조금 왔을 수도 있대요. 이미. 아직은 안 왔지만. 그 글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궁금했어요. 왜 예전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훨씬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삭막한 세상이었는데 왜 앞으로는 그 반대라는 걸까? 궁금해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더니 솔직히 한 3시간 정도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길게 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 대답 속에 제가 포인트를 잡았던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모두가 연결된 요즘 이런 연결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뭐 초연결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말도 하고 그런 시대에는 평판을 숨길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이 숨겨지지 않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시대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전에 만약 어떤 회사가 정말 나쁘게 기업을 운영했다고 쳐요. 막 직원들이 월급 쥐어짜고 이상하게 답게 주고 재료 안 좋은 거 쓰고 위험한 거 쓰고 나쁜 거 쓰고 돈 아끼려고 예전이었으면은 돈 많이 남기고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요즘 만약 어떤 회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드러나요. 평판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평판을 숨길 수가 없고 숨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드러나고 만약 이런 일이 드러난다면은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매운동이 일어나죠. 이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 정말 많이 일어나고 또 좋은 인재는 이 회사 들어가면 직원들 대우받는 걸 아니까 소문이 나니까 절대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좋은 인재가 안 들어간 회사가 더 잘 될 수가 전혀 없고 또 불매운동 이러면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평판을 숨길 수가 없다가 그런 의미인 건데 뭐 개인의 예로 들자면 예전에 만약 어떤 작가가 인성 논란이 있었다고 쳐요. 정말 쓰레기 같은 작가라고 해도 그냥 이걸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말아요. 그게 끝이에요. 계속 작품 활동을 했어요. 예전이었으면. 근데 요즘 만약 어떤 작가가 인성 논란이 터진다면 어느 출판사도 이 작가한테는 일을 주지 않아요.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근데 평판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왜 신경 써야 되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왜 우리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이 더 잘 되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러니까 좋은 태도로 소통하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정말 이 소통이라는 것 이게 기본값인 시대가 올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그 혜택을 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제가 순서도 헷갈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오늘 회색인간 제가 너무 주제로 말씀하셔서 회색 옷을 입고 오신 거죠, 선생님? 제가 저도 모르게 회색을 짓고 있더라고요. 옷 사러 가면은.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잘 들었고요, 작가님. 오늘 제가 눈물을 한 2번 흘릴 뻔했어요. 너무 제가 사실 책 읽으면서도 어떤 이런 감성으로 책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글이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처음에 글쓰기 하시는 부분이 약간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읽었던 책들하고 약간 다른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놀이하는 사람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인간이 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길래 이렇게 책을 쓸 수가 있으시지? 그리고 디지털 고려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지? 그러니까 디지털 안에 그 할아버지를 이제 고려장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뇌를 스캔해가지고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늘 우리랑 같이 사는 것 같고 우리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디지털 안에서 살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 그러면 혹시 주변에 디지털 고려장을 꼭 시켜야 될 만한 분이 있으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인조인간도 제가 읽었는데 그것도 너무 깜짝 놀랐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다 그냥 인간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인조인간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뭐 이렇게 몸이 반으로 잘려도 그냥 막
고통이 없어. 그래서 인조인간으로 밝혀지는 건 그럴 때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뭐 죽을 때나 아니면 뭐 다쳤을 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인조인간으로 밝혀지면 커밍아웃 하듯이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에어리아에 뭔가 외계인들이 갇혀 있을 것 같은데, 딱 가보니까 그게 외계인이 아니라 멸종 위기의 인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구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인조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을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내용의 글을 쓸 수가 있지? 인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시면서 답을 좀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관종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숨어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었고, 그거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선생님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3년 동안 500편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보통의 그런 사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하고의 그런 가치관이나 세계나 이런 게 조금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천재라고. 저도 읽으면서 천재 아니야? 이거 분명히 천재 같아. 막 이러면서 제가 이거를 막 읽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창조력이 뛰어날 수 있는지 그런 거 되게 궁금했어요. 책 떨어진다. 네. 궁금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그 관종이라서요, 단순히. 그것을 이렇게 전 평생 꿈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한 번도 없다가 32살에 처음 찾은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좋아하는 일을 처음 찾았더니 이게, 그러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그런 느낌으로 너무 즐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즐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쓸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도 사실은 지금 전업으로 글만 쓰고 있지만 약간 직업이라는 느낌으로 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쓰고 싶을 때, 이거 재밌겠다 싶을 때 일을 하거든요. 그 일이 아니야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실제로 경험에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팁이 꾸준함이구나, 이것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힘으로 작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학교 같은 데 강연 갔을 때 학생들한테도 꼭 하나 이 꾸준함을 추천드리는데, 꾸준함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결국 억지로는 안 돼요. 반드시 지쳐요.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하려면 저처럼 이게 정말 좋아하는 일이거나 즐겁고 재밌어야지만 꾸준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거라서 결과적으로 저를 즐겁게 해주셨던 그분들의 힘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런 글을 왜 그 말해주신 아우팅이든 뭐 디지털 고려장이든 이런 글들을 왜 썼냐면은, 사실 제가 그 게시판 이름이 공포 게시판이에요. 글을 올렸던 게시판이. 근데 공포 게시판은 무섭지 않은 글을 올리면 게시판 지켜주세요 하고 쫓겨나요. 무조건 무서운 글을 써야 되는 게시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귀신을 안 믿고 뭐 단순 피가 튄다거나 이런 잔인한 것도 안 무서워요. 사실은 그건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내가 무서운 게 뭘까 하고 생각했고, 이 게시판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글을 써야 될까를 초반부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결국 사람이구나.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서우니까 사람이 무서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궁리하고 이제 파고든 거죠. 어떨 때 사람은 무서운가, 어떨 때 인간성이라는 게 상실되고, 어쩔 때 우리들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부조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단편들만 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걸 보면 솔직히 무서운 내용이잖아요. 현실과 이렇게 비유했을 때 제 글이 사실 판타지 글이지만 현실에 없는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도. 뭐 디지털 고요장 같은 경우도 그 중간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부모님은 이제 디지털 세계로 고려장 보낸 다음에 나는 할 만큼 했어 하고 내 감정에 면죄부를 준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도 요양원에 이제 부모님 보내놓고 1년에 몇 번 찾아가지도 않고, 야, 나 맨날 돈도 내고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현실에 있는 이 무서운 부분들을 거의 글로 약간 비유로 해서 보시는 분들이 그냥 뭐 제가 가르친다거나 그런 건방진 자세는 아니고, 그냥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환기해보자, 이미 다 아시죠? 보면 다 아시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로 그렇게 글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환기하는 순간 무서워지니까 세상이 삭막하구나. 아우팅 같은 경우도 이제
솔직히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이게 너무 조금 무섭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네.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차별, 그 아우팅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 대표적으로 성소수자를 아우팅한다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그 외에도 뭐 장애인이든 뭐든 분명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지만 우리는 분명 차별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뭐 언어든 어느 부분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 단편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최 기자가 아우팅 전문 기자라서 연예인들 아우팅 시켜서 이제 몰락시키고 하는 게 전문인 기자가 결국 그 에어리어 안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전 인류를 아우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조인간을 차별하던 사람들이 나도 인간이었구나. 사실은 다 똑같았구나. 라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끝나면 당연히 이 극 속에서는 차별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차별 문제를 포인트는 결국 모두가 똑같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건데 이건 조금 사실 재미있는 것은 얼마 전에 이 아우팅이라는 단편이 영국 무대에 올라갔어요. 영국을 보러 갔는데 재밌었겠다. 네,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게 보고 제가 너무 제 단편을 그랬나요? 그분들 연기를 잘하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애 첫 연극이었거든요. 연극 자체가 생애 첫 연극이 제 작품으로 해서 정말 영광이었는데 그 박력이 엄청나더라고 그 연기자분들. 어쨌든 그 갔을 때 그 나름 원작자라고 무대 인사에도 한 불러주셨어요. 그 옆에 앉아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질문들이 질의응답 하잖아요. 그때 정말 엄청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질문을 보고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역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많구나 싶은데 그분이 하신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 아우팅 단편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이 글은 너무 이상적이다, 이상향이다,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셨냐면은 그러니까 현실의 차별, 소수자 차별 문제는 다르지만 똑같다인데 이 극 속에서는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네 라는 거예요. 이 두 차이를 놓고 보면 당연히 문제 해결은 여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극 속은.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른 줄 알았는데 나도 똑같았구나 하고 해결이 간단하게 당연히 그렇게 결말이 난다면 세상에 차별이 사라지는 게 당연히 그려지지만 현실은 다르지만 똑같다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는 이성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기획자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현실의 차별 문제가 사라질 수 있을까? 왜 이게 다른 걸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봤더니 그때 제가 또 깨달았던 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차별이 안 된다.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걸 모두가 알고 있고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하냐면 저들은 우리랑 똑같으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당연하게 말해요. 근데 제가 해결법을 찾아오자면 굳이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을 여기서 땡겨오자면은 극 속의 해결은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다잖아요. 이게 왜 해결됐는지 그 부분을 찾아오면은 인식이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저들은 나랑 똑같아. 저들은 나랑 똑같아 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되냐고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들과 똑같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나랑 똑같다라고 하는 순간 이미 나는 저들을 우위에 놓고 대상화하고 있는 건데 나는 어차피 내가 뭐라고 나는 저들과 똑같다라는 방식으로 관점을 봐야지 이게 이쪽 극 속에서 해결이 됐던 것처럼 현실에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차별 문제를 진짜 없애려면은 저들은 나랑 똑같으니까 차별하지 마라고 교육하는 것보다 나는 저들과 똑같다 하고 네가 저들과 똑같은데 네가 뭐냐 이런 나를 중심으로 벗어 이 관점으로 해야 되겠구나를 그때 느꼈습니다. 괜히 이야기가 길어졌네. 네. 그래서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질문하면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람 아이인지는 사실 뭔가를 하고 나면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읽거나 하고 나면은 한 사람씩 오늘 있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소회를 이야기해요. 숙제가. 어땠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얘기하고 가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만약에 넘기시길 원하면은 옆에 있는 분한테 마이크를 넘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하면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또 오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얘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게 막 보이는 게 사실 저희 회원들이에요. 저희 회원들은 지금 알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원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계속 돌리면서 말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희 선생님부터 돌아가면서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셨고, 아이고. 네, 인상적이네요. 전 책을 다는 못 읽고 회색 인간만 읽었어요. 근데 진짜 분량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15페이지 정도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생각이 하나 이제 생겼는데, 네, 책을 전혀 안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글을 쓰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글을 표현하려면 내가 어떤 어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소스가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런 원천이 있었던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책을 안 읽었어도 뭐 드라마를 보던 아니면 그렇죠.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보든. 아웃풋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은 안 봤지만 실적으로 텍스트들은 맞아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그 전에. 텍스트는, 그러니까 저는 웹서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 자체를 보는 걸 가장 즐겼어요. 그 중에서는 누군가의 창작물도 있고, 혹은 어떤 분은 본인이 책에서 봤던 내용을 필사해서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그 게시판에 그러니까 재밌는 글은 그런 식으로 봤고, 종이책은 안 봤지만 좀 그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렸을 때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본 것도 많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평생 꿈이 없으니까 시간이 남아돌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콘텐츠들을 정말 많이 다양하게 다 봤어요. 저 미드 다 챙겨보고, 웹툰 보고, 인터넷 방송, 인터넷 애니메이션, 아니 뭐 3사 코미디 프로 다 보고, 사실 시트콤도 옛날 거 다 뒤져보고, 뭐 LAI랑부터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재밌다는 것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이 쌓였고, 그러니까 쌓이면은 단순하게 뭐 문장력은 몰라도 머릿속으로 그림으로는 그려져요. 내가 쓸 이야기가. 그러니까 영상으로 저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어떻게든 글로 옮기는 방식이 제가 글을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마치 카메라 앞에 있는 것처럼 영상으로는 다 그려지고, 그걸 이제 글로 바꾸는 행동인데, 초반에는 글로 바꾸는 행동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댓글로 이제 알려주시고 교정해주시고 하면서 점점 가까스로, 그나마 지금도 솔직히 모자라긴 하지만 그렇게 발전된 거죠. 솔직히 문장력은 없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겸손하신 게 아니라 제 책을 아직 안 보셔서 그러신데 보시면 느껴질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반응 많아요. 근데 그런 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17세 이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거, 문장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그냥 딱 하나만 신경 썼어요. 가독성. 정말 훅훅 읽혀졌으면 좋겠다. 쉽게 훅훅. 그래서 어려운 단어 어차피 쓸지도 모르지만 다 빼고 정말 가볍게. 예. 예, 아니, 하나만 더 좀. 네. 지금 그 독자층이 그 네. 책을 보는 분들이 좀 구분이 되나요? 어떤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 점점 돌아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으로만 글을 쓸 때는 모르니까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이 독서 시장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도서관이든 어디든 가면은 가장 많은 층이 이제 30, 40대 여성분들. 그러니까 9대1의 비율로 대부분 여성분들이 책을 보시더라고요. 그건 그런데 제 책을 이제 찾아가면서 즐기는 독자층은 이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강연을 학교에서 정말 많이 작가와의 만남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한 150번 정도를 학교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강연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꼭 어느 학교를 가든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애들이 책을 정말 안 보는데 작가님 책은 봐요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 책을 애들이 너무 재밌게 봐서 안 부를 수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보는데 학생들이 책을. 그러니까 제 가장 많은 독자층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층인 거죠. 그 학생들이 많이 책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럼? 근데 구매는 사실 학교에서 뭐 학생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구매해서 사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그 인터넷 서점에 저는 로그인이 안 되지만 출판사에서 로그인하면은 구입대 연령대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대 여성이 가장 많대요. 구입 연령대이시면. 그 책을 구입하는 네, 연령이 실제 구입자. 엄마 그렇죠. 제 그거죠. 아. 어머니가 사주시는 게 라고 저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예상은 되는 거죠. 연령대는 40대 여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30대 여성 그 식으로 연락입니다. 저요. 아유 이거 저 여기 와서 처음 이거 들어보는데. 그 김 선생님 그 일단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여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네. 김 선생님이 쓴 건 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뭔가 애들이 확 땡겨오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무슨 게임 같은 거, 약간- 게임보다도 뭔가 좀 더 다른 이게 책이 아니에요. 책처럼 생긴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계속했어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보셨군요, 제 책을. 예, 이게 이건 책이 아닌데 아까 뭐 문장력 이런 말씀도 네네.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소재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학적 어떤 거, 인문학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애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흥미 그게 창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게임 뭐 그러니까 꽁트에 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꽁트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선생님께 동의를 한번 구하고 싶었던.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운. 네. 그냥 나는 운이 좋았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운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결 시대에 있어서의 선생님의 포지션. 10년 전이었으면 제 책이 못 나왔죠. 저도 물론이죠. 그랬겠죠. 근데 지금 그 10년 후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 네. 예. 그게 나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소통 방법, 겸손하고 꾸준하고 뭐 등등 그게 아니라 이 연결 시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산유물 뭐 이러면 좀 또 증거, 사례, 증거, 뭐 그런 사례 거죠. 네. 뭐 이런 거죠. 예. 기분 나쁘진 않으시죠? 아니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저도, 이거,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초연결 시대가 되면 무지하게 많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도 너무 재밌는 일이 많죠. 그죠? 예. 계속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군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뭐 강연도 재밌고 네. 더 재밌는 것은 내 글이 연극이 된다거나 혹은 영상화가 이제 판권을 굉장히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니까 뭐 SBS에서 사가시고 MBC에서도 사가시고 넷플릭스에서 시즌 만든다고 사가시고 이런 재밌는 일이 점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뢰가 들어오다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소비하는지 요즘에 유행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저처럼 쓰는 글을 소비하는 것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아마 요즘 드라마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과 좀 드라마가 달라지죠. 특히 케이블에서부터 뭐 약간 뭐 초능력이 나온다거나 드라마 내용이 뭐 도깨비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바뀌고 있어요. 소비 패턴 성향이 요즘 사람들 성향이. 거기에 또 제가 운 좋게 딱 맞는 성향이라 재미있는 일은 계속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감사하게. 예,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지금까지 클래식하게 오는 문학의 어떤 장르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타도 나야 돼요. 오타도. 크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의 어떤 걸 컨버트하면
그냥 관행에 들어가시죠. 이 비슷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출판 평론가분들 그리고 작가님들이 제게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작가님 앞으로 절대 책 보지 마세요. 네, 네. 기존 보지 책 마세요. 보면 물드니까 절대 보지 말고 쓰던 대로 그리고 네. 책 평생 안 봤다고 했죠. 평생 보지 앞으로도 마세요. 보지 말고 하던 대로 하세요. 이 추천들 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근데 책 보셨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제가 책을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책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으면 펼치면 잠 오는 것, 똑똑한 사람들만 보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안 봤던 건데 이렇게 책을 보지 말라고 해주시는 분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앞으로 책 많이 보시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좋은 글을 쓰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다양한 평론가분들 만나니까 그 절반으로 정확히 절반인데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편집자분들 중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책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고 직접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물로 들어오니까 안 읽을 수가 없죠. 솔직히 안 읽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안 읽었는데 그 선물로 들어온 책 중에 이제 하도 이제 댓글로도 계속 추천받았던 책이 있었던 거예요. 댓글 그 인터넷에 글 쓰던 당시부터 이게 히가시노 게이코의 책이었는데 야 이게 제가 앉은 자리에서 다 본 거예요. 4시간 동안. 책이 영화보다 재밌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책을 보긴 보는데 공부를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심심풀이로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봐요. 재밌는 책을. 솔직히 에세이를 어쩔 수 없이 그 작가분 뵈면 예의상 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제 취향은 소설, 재밌는 것. 제가 어렸을 때 뭐 애니메이션이나 TV나 영화 이런 걸 보면서 즐겼던 것처럼 그런 감각으로만 보지 이제 배우기 위해서는 보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답변이 길어지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선생님. 강연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마치 그 영화를 보는 듯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살아온 날들이 영상으로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책 봤는데 저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앞으로 좀 더 작품 활동 많이 하시고 다양한 소재를 좀 뭐 공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좀 더 다양한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오늘 처음 왔는데 네, 맞아요. 가까우니까 요거 내려놓고 해도 될까요? 네, 들고 해야 돼요?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근처 도서관에서 네, 자원봉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고 오게 됐어요. 아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얘기를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까지 오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동네죠. 네, 여기 사세요? 저 자양사동이니까 아 진짜요? 멀진 않죠. 웬일이야? 자주 뵙겠네 그러면. 어디서요? 아니 뭐 언니 돌아다니더라도. 저 예. 마트 자주 갑니다. 이마트. 다른 거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작가 선생님이 되셨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이제 작가로서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어떤 작가로서의 고민? 딱히 없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작가로 살겠다는 의지도 없으세요? 그냥 저는 단순하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이 습관이 안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미래 대비를 잘 못하고 지금도 제가 아까 3일에 한 편씩 쓰자는 규칙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계속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것만 계속 지키다가 자연스럽게 만약에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으면은 이제 그만 쓰는 거고 계속 찾아주는 동안은 계속 쓰는 거고 이렇게 전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아둥바둥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계속 하고 단순하게 살면은 고민이 없답니다. 단순한 삶이 제일 행복해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쪽부터 이렇게 쭉 돌아갈게요. 옆으로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은 완전히 다른 작가보다도 체험적인 그런 작가분이라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청소년에게도 교훈이 되고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느꼈던 거고 경험했던 거고 체험한 것을 글로 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생각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글로 표현하니까 아마 앞으로도 저는 우리 김도식 작가님이 날로 아주 그냥 번창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속 조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계속 그 뭐 3일에 한 번씩 단편을 계속 그냥 그걸로만 또 뭐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약간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장편 언제 쓰시세요? 작가분들은 이런 질문을 꼭 받나 봐요. 근데 전 잘 몰라서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장편을. 근데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초단편은 짧기 때문에 용서받는 부분이 많아요. 봐주세요, 짧기 때문에. 근데 긴 글에는 핑계나 그런 게 통하진 않아요. 제가 쓴 긴 글은 정말 허점도 많고 구멍도 많고 분명 재미가 없는 글이 될 거죠. 이게 쓰면서도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길게 시도한 글도 결국엔 짧아지고 해서 긴 글을 못 쓰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짧은 형식의 글만 계속 쓰게 될 건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질문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언제 장편 나오세요? 장편 쓰세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서 고민이 있었는데, 저기 인천 어디에 강연 갔을 때 그 책방 40년 넘게 책방을 운영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아주 크게. 솔직히 불황이라서 책방이 견디고 살아남는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시죠, 책방에. 뭐 그분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건물주라서 그렇긴 한데, 그분이 그 책방 견디신 분이 이 질문이 왔을 때 대신 대답해 준 게, 그분은 이제 출판 책, 어떤 책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나오고 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분이 아까 그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해주셨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작가님처럼 글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없을 때 꿀 빠세요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 40년 넘게 경력이 있으신 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10몇 권까지는 혼자서 계속 쓰시다가 만약 누군가 나오면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래, 미래에 대한 계약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못하는 장편이든 못하는 다른 소재, 다른 장르든 이것을 굳이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고 잘하는 것, 그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듣는 내내 되게 심쿵했고요. 예, 저랑 또 이제 나이가 비슷하셔서 85년생입니다. 네, 비슷하고 또 직장도 제가 성수동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같은 나이인데 굉장히 다른 삶을 사시고 하여튼 듣는 내내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실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셔서 10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시고 뭐 취미도 없었고 꿈도 없었다 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드라마는 다 보시고 이제 그러셨던 거잖아요. 드라마, 네. 영화나 뭐 네. 아무튼 뭐 문화랑 거리가 먼 게 아니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계속 일만 하시고 일을 위해서 주무시고, 그런데 어떻게 소재나 생각하는 힘이나 그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 분명히 어떤 재능이 있으셨는데 발견을 못 하신 거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꼭 책을 읽지 않아도 이제 뭐 드라마를 꾸준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뭐 공부를 좀 더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다양한 취미를 즐겼을 수는 있지만 꾸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간절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드라마를 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작가님이 지금 글을 쓰시는데 다 원동력이 되신 것 같거든요. 겸손하게 얘기하시지만 뭐 소통을 해주셨고 내려놓은 마음이었고 꾸준함이었다 하시지만 분명히 그 봤던 얘기들이 다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네네 자산인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재미로 보고 끝내면 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하고 사람들랑 얘기를 나눌 때 내게 되잖아요. 네, 저는 실은 책을 아직 읽지 못했는데 이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생각할 거리를 주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뭐 드라마를 보시든 어떤 모든 거를 영화를 보시고 거기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단순 재미가 아니라 왜 삶이 이럴까? 인간은 이럴까? 왜 인간관계 이럴까? 이런 걸 고민하셨고 생각을 하셨는 시간이 있었는지랑 또 얘기하실 때는 삶이 되게 단순하다 하셨잖아요.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반복된 일을 하시고
거기선 5명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거 얘기 안 해주신 어떤 삶에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뭐 그 안에서 있었던 인간관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넓지는 않아도 그럼 내가 5명을 만났지만 저 사장님한테 왜 그럴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100명을 만나도 별로 가볍게 생각하면 나한테 아무런 인생에 남길 게 없는데 한 명이랑 인간관계를 했어도 깊게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 뭐 삶을 하면서 저 사람 삶은 이런데 나랑 비교하고 고민하고 하면 그게 저는 생각할 거리가 돼서 내 어떤 글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하셨는지 그게 책에 다 녹아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 무언가를 볼 때, 그러니까 약간 뭐 주제가 분명히 있는 작품들,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뭐 웹툰도 요즘 깊이 있는 웹툰 많고 뭐 그런 걸 볼 때 이게 생각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 생각은 누구나 할 거예요. 나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설정에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쓰는 글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 대한 글을 정말 많이 써요, 제가. 왜냐면은 저도 궁금해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나도 만약 예를 들어 갓난아기 하나를 죽여야 하지만 전 인류가 산다면은 죽여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솔직히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전 인류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만의 생각인가 궁금해서 저는 그런 주제를, 궁금한 것들을 글로 써서 인터넷 게시판이 정말 좋은 게 댓글창이 있잖아요. 댓글로 사람들의 생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다 보면 나만 쓰레기였구나 막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재미 때문에 그런 궁금증, 질문이 남는 글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 선택에 대한 것들, 그런 궁금증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썼고, 2번째 질문이 인간관계. 인간관계. 저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가 세상의 중심인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학교 누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냥 그만둬요. 저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남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누군가의 팬이 돼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연예인이든 가수든 누구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아까 제가 인간관계가 없었다고 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제가 살면서 10년 동안 친구도 안 사귀고 했다는 게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 거고, 제가 공장의 일이 사실은 주물공장 출신 노동자 작가 하면은 왠지 그런 이미지가 고정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생했을 거고. 근데 저는 공장 일을 정말 편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기 전까지, 그 스스로 만든 위기였죠.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 공장 일을 편하게 했는데, 왜냐면은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초반에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뭐 신문 인터뷰나 이런 거에 나갔을 때, 제가 그렇게 인터뷰한 건 아닌데도 뭐 예를 들어 시사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데서는 어떻게 인터뷰가 나갔냐면은, 기사가 새벽부터 고된 노동을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그 노동을 글로 승화시킨 작가, 시간을 짬짬이 틀어내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인터뷰가 나갔더니 어느 날 이제 사장님이 인터뷰를 보시고 전화를 거신 거죠. 동시가 네가 새벽부터 일한 건 아니지 않니?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순간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나는 공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 공장이 나쁘게 비춰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인터뷰할 때 저희 공장이 정말 좋은 공장이었다. 인간관계 정말 좋았다는 말을 늘 하고 다녀요. 왜냐면 정말로 좋았거든요. 직원이 5명밖에 안 되는데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이 없었고,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 실제로 3분은 진짜 가족이시고, 그러니까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의 공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특히 남다르게 좀 깨어 있으셨던 게, 성수동에 정말 공장이 정말 많은 동네인데, 그 많은 공장 중에서 주 5일째 하는 공장 저희 공장밖에 없었어요. 주 5일째를 하시는 공장이시고, 그리고 또 여름에 성수기고 겨울에 좀 비수기예요. 이 의류업이기 때문에 이 일이 겨울에 옷이 동대문도 한가하고 그러거든요. 겨울에 일 없으면은 굳이 안 잡아주세요. 3시에도 그냥 집에 가놓고 보내주세요. 정말 좋은 공장이었던 거죠. 제가 운이 좋았어요. 제가 평생의 운이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공장을 만난 것도, 좋은 출판사를 만난 것도, 여러 면으로.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근데 아까 그 아이를 한 명 희생해도 될
네.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네라고. 내라도 저는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모두를 위해서. 왜냐하면 저는 아직 아이를 안 낳아봐서 아이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죠. 낳으면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죠.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겠죠, 당연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동신 작가님 뵙고 싶어서 오늘 오게 됐고, 알게 된 건 인스타그램을 틈틈이 제가 엿보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되게 엄청 멀리서 강연을 하셔가지고 지방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언제 하나 해서 기다렸는데 마침 딱 올라온 거 보고 이거다 하고 그냥 달려왔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아까 저거는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으셨는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적어도 굉장히 엄격하게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김동신 작가님의 어떤 그런 스토리나 책에 대한 그걸 매스컴에서 우연히 접하고 막 영상도 찾아보고 막 그런 내용들 찾아볼 무렵이 약간 좀 글 같은 걸 좀 쓰고 싶은데 뭔가 막연하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글 관련 책도 보고 훌륭한 작가님들 강연도 가는데,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 너무 훌륭하고 좋은 말씀이었지만 그 권위에 눌리고 좀 더 자신감을 잃고, 그쵸. 이렇게 천재적인 타고난, 이렇게 수상하신 그런 분들만 쓸 수 있겠거니 했는데, 김동신 작가님 그 스토리를 접하고, 저 회색인간은 저한테 좀 글을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친하게 옆에서 얘기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한테는 그런 책이거든요. 작가님 보면 네. 낯설어요. 다른 작가님들 보면 다른 세계 사람들 같고. 네, 그래서 용기 내서 저도 이렇게 습작 비슷하게 일기인 듯 아닌 듯 쓰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되게 전하고 싶었고, 또 오늘 강연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은 그런 초연결 시대? 친구가 없다고 아까 해주셨는데, 그 친구 없던 사람에서 어떻게 보면 초연결 시대의 어떤 중심과 어떤 수혜자로서 굉장히 지금 되게 뭔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데,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생각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고, 결혼이든 각자의 인생길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친구가 없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또, 사람들로 인한 피로감? 뭐라고 설명해줄지 모르겠는데 어떤 피로감 같은 게 또 느껴질 때도 있고,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또 연결돼 있기도 하잖아요. 인스타에, 카톡에, 등등등. 그래서 그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뭔가 격리되고 싶다, 혹은 또 외로워지면 또 다시 다 연결되고 싶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유명해지시고 또 이런 강연에도 다니시면서 친구들이 많이 생기셨는지, 친구가 없다 하셨었는데.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예를 들어 저를 기획해주신 김미섭 작가님이나 출판사분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야 우리 술 한잔해 하고 만난다거나 그런 관계는 아직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안 해요. 그냥 집에 있어요. 만약 부르면 나가요. 부르면 나가는데 굳이 제가 찾아 나서는 건 좀 귀찮아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말씀 이해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빼앗기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집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해요. 혼자 있을 때 집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글도 쓰고, 그래서 일정이 없으면은 외출을 굳이 안 해요, 저는. 그러시군요. 제가 또 몰랐는데 작가님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친구시더라고요. 제가 85년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혹시 기회가 된다면 친구 신청하고 싶네요.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했고 잘 듣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른 패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이제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4분 남으셨는데 네. 시간이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짧게 저희 회원들이 셔가지고 이렇게 뒤부터 이렇게 올게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좀 시간이 오래 전에 대충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어느 날 나 이상한 작가를 하나 알게 됐어라고 하면서 친구가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그래서 어떤 작가일까 했는데 딱 책 표지를 본 순간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실까 굉장히 궁금하다 해서 오늘 저는 왔는데,
말씀의 내용 중에 보니까 뭔가 꾸준히 하면 굉장히 잘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소중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뭔가 꾸준히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냥 막연한 그 기대 같은 걸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가 하고 있나? 나의 꾸준함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되돌아봄이 좀 있는 그 내용이라서 되게 좀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될 것 같다라는 그래서 감사함이 네,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미있는 강연 말씀 잘 들었고요. 옆에서 얘기한 것처럼 꾸준함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였고, 저도 강진구에 살고 있는데, 동네 주민을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저랑 되게 다른 분인데 저를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저 표지는 누가 고르신 건가요? 최죽 일러스트레이터 분께서 그리신 표지입니다. 잠깐. 뜻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제 책을 보시고 이런 게 연상이 되셨대요. 정확한 뜻은 모르시죠? 그렇군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좋은데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 멋져요 하시는데 싫어하시는 분들 무서워서 이거 안 펼치겠대요. 표시 때문에 펼치지 못하겠다고. 네, 네, 저는 저자와의 이런 콘서트를 한 몇 번은 가봤는데 오늘이 제일 유쾌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3일 동안 작품을 쓸 때 갑자기 이제 소재가 너무 고갈됐다 할 때가 만약에 있다면 오늘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이 스토리를 그대로 한번 글을 써가지고 제목은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신다면은 무죄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요. 오늘 강연 내용만. 네, 저는 예를 들면은 법정스님의 그런 짧은 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항상 떠오르는 게 무소유거든요. 그것처럼 이 작가님도 요걸 지금 오늘 이 스토리가 1시간짜리의 이게 굉장히 저는 유쾌하고 뭐라고 할까 엔돌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추천합니다. 왕추천. 네.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했죠. 네. 오늘 강연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연주해주셨던 김유리 선생님께서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강연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변화시키는 몇 가지의 코드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꾸준함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아마 우리가 많이 느끼셨을 거고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음도 저는 많이 느꼈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그게 저도 사실은 제가 재밌는 거 하는 거라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만 재밌어서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저만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말을 해요. 사람 ING는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그리고 사람 ING 이런 강연을 하면은 보통 이제 김동식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막 책 쓰고 막 바이올리니스트 선생님도 오고 그러면 여기 막 50명, 60명 와야 되지 않냐. 몇 명 와도 괜찮냐. 저한테 막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 그거 왜 하는 거냐. 그 열 몇 명이 돈을 너한테 내냐. 그래서 내가 아니 난 돈 안 받는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기획을 하는 건데 막 저한테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이게 쓸데없지 않다라는 거를
작가님을 통해서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았고요. 저도 이제 이런 꾸준함으로 계속 사람아인지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막 갖게 하는 그런 오늘 강연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원래 회원 모집을 잘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냐면은 많이 오는 거를 우리 누가 싫어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은 많이 모이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강연할 때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 사람 ING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이제 모임이 있어요. 수요일 날에는 독서 모임이 있고요. 뭐 열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4명 지금 남아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화를 거의 빠짐없이 금요일날 저녁마다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스크린 내려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보고 그냥 가지 않고 지금처럼 토론회를 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 중에 말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은 사람 ING 회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사람 ING 회원 아니신데도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늘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영화를 봤지 오늘, 이 영화는 왜 이런 내용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고요. 그래서 혹시 회원으로 정말 남으시고 싶으면 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 동네에 우리 놀자 도서관도 있는데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가요. 근데 저희 도서관에 엄마들도 안 오고요. 도대체 우리 도서관에 누가 오나. 근데 어쨌든 저희 막 밤새서 금요일날 저녁에 영화 한 편 보잖아요. 근데 집에 안 가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새벽 6시까지 영화를 4편이나 봤어요. 밤새면서 봤거든요. 근데 나이가 뭐 젊냐 그게 아니에요. 다음날 활동을 못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막 다음날 활동이 안 돼. 왜냐면 6시까지 영화를 보고 집에 가서 잠드니까 8시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결혼식장도 가야 돼. 모두 해야 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말 저희 모임에 같이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회원 모집을 오늘 제가 딴 땐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처음이에요. 그렇죠. 처음이죠. 그래서 회원 모집을 오늘 하니까 혹시 남아서 저희랑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아마 문자를 다 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이후부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신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또 북콘서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조정훈이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동료. 그 친구가 이제 노래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 노래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오겠다고 그래서 잘 만들지 모르겠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래를 만들어서 그날 이제 노래를 같이 들려줄 거예요. 저희가 연주를 좀 많이 연주를 많이 했었고 가수들 노래를 몇 번 안 들어봤는데 이번에 한번 그냥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작가님도 요 근처 사시니까, 자양동 사시니까 금요일 저녁에 오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